자, 우리 이제 550페이지에 있는 내용부터가 이제 진짜 중급회계에서 배우는 내용들이에요. 여기서 해볼 거고요. 다 왔어요, 여러분. 자, 보시죠. 그럼 지금 보시면 도대체 이 시장이자율과 유효이자율이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되는데, 시장이자율. 이 시장이자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장에서 결정하는 이자율이지 기업이 직접 결정하는 이자율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시장이자율은 기준 금리 더하기 신용 위험인데,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시장에서 결정하는 거라고요. 시장에서 결정하는 수익률이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지만 유효 이자율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시장 이자율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유효 이자율법을 정하는 거거든요. 유효 이자율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시장 이자율과 유효 이자율이 같냐 물어본다면 시장 이자율과 유효 이자율이 같을 수도 있고요.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유효 이자율은 시장 이자율이랑 정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해볼 건데, 자, 보시죠. 만약에 내가 채권을 발행했는데, 시장 이자율이 얼마였대요. 그래서 채권이 만기가 이렇게 됐는데, 시장 이자율이 얼마였대요. 만약에 만기 금액이 한 10만원이라고 할까요? 만기 금액이 10만원이고요. 액면 이자는 없대요. 액면 이자 안 준대. 근데 시장 이자율이 뭐 한 10%라고 할게요. 2기간 10%라고 할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10만원 나누기 1.1 나누기 1.1 하면 되니까 요 시점의 현재 가치가 8, 2, 6, 4, 5 정도 나올 겁니다. 괜찮죠? 잠깐만요. 네. 그럼 779. 네. 근데 만약에 거래원가가 있대요. 거래원가. 수수료. 기업들이 자기 수수료 채권을 발행할 능력이 없어요. 금융사를 껴서 발행한다고요. 채권 발행하면 금융사 수수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해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 사채 발행 시점을 회계처리를 해보면 현금 82645 그 다음에 사채 지금부터 다 순액법으로 회계 처리할 거예요. 순액법만 잘하세요. 82645 나오는데 요 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금융사 수수료를 줘야 된다고요. 금융사 수수료로 현금 2926원이 발생했대요. 금융사 수수료 준다고요. 그럼 이거 회계 처리 어떻게 해야 될까? 실제로 이 금융사 수수료가 발생했을 때, 거래 원가가 발생했을 때 비용 처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용 처리 못해요. 왜 비용 처리를 못합니까? 수익이 발생 안 했는데 어떻게 비용 처리를 해? 수익 비용 대응주의인데 비용 처리를 못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산 같은 경우에 취득할 때 부대 비용들이 발생했는데 아직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득 원가에 가산해줬죠. 얘는 어떻게 해야 돼? 비용이 발생하면서 현금 지출이 있었기 때문에 요것만큼 사채 발행가액에서 차감해 준다고요. 우리 기억나요? 옛날에 개념체계에서 측정 기준 배웠었는데 측정 기준이 하나가 역사적 원가라고 했었죠? 역사적 원가의 가장 대표적인 이 예시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삼각후 원가라고요. 역사적 원가는 거래 원가를 고려했어요. 그 자산은 거래 원가를 가산하고 부채는 거래 원가에서 차감했죠? 부채는 거래 원가에서 차감한다는 게 요 얘기라고요. 그래서 거래 비용이 발생하면 그만큼 사채 발행가액을 줄여줍니다. 수익 비용 대응주의에 따라 수익이 안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용 처리 못하고 부채에서 차감한다고. 돈 나간 것만큼. 따라오시겠죠? 그럼 실제로 거래 원가가 2,926원 발생했기 때문에 요것만큼 차감해서 실제 사채 발행가액이 82645에서 29261을 빼줘서 얼마가 나오냐면 79719가 나온다고요. 괜찮죠? 79719가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거래 원가가 발생한다면 사채 발행 금액에서 거래 원가를 차감하기 때문에 실제 사채 발행 금액이 요 금액으로 바뀐다고. 요건 뭐겠어? 발행 시점에 사채 공정 가치고. 그쵸? 요건 뭐예요? 실제 발행 금액이 되겠죠. 그럼 79719가 만기에 10만원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꼴이 돼버린다고요. 그쵸? 그럼 이때 10%의 이자를 쓰면 79719가 2년 동안 생각하면 10만원이 될까요? 택도 없죠. 발행가액이 내려갔기 때문에 이자율도 바뀔 거라고요.
이때 제가 계산했는데 이자율이 적정한 이자율이 12%가 돼요. 12%. 79719를 12%로 2년 동안 생각하면 10만원 된다고요. 79719 곱하기 1.12 곱하기 1.1 해보세요. 그럼 10만원이 돼요. 그때 요 이자율을 뭐라고 그러냐면 요걸 유효이자율이라고 해요. 유효이자율. 그럼 유효이자율의 정의가 뭐냐면 유효이자율이라는 건 지금 현재 현금 수령액과 미래에 지급할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켜주는 이자율을 유효이자율이라고 해요. 지금 내가 받은 돈과 미래에 줄 돈의 현금 흐름을 일치시키는, 미래에 받을 돈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켜주는 이자율을 유효이자율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내부 수익률이라고도 하는데, 뭐 IR라해서 재무에 관련해서 그런 얘기 하는데 필요 없고, 유효이자율은 뭐라고? 지금 내가 받은 돈과 앞으로 줄 돈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켜주는 이자율을 유효이자율이라고 한다고요. 우리는 유효이자율법을 써요? 시장이자율법을 써요? 유효이자율법을 쓰기 때문에 장부금액이 거래원가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요 흰 선을 따라서 유효이자율법에 따라서 이자 비용 계산하고 삼각해서 올라갈 거라고요. 따라오시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결국 얻었습니다. 결국 거래 원가가 존재해요. 거래 원가가 존재하면 시장 이자율과 유효 이자율이 동일할 수가 없어요. 시장 이자율은 시장에서 평가한 이자율이라서 채권의 공정가치를 구하는 거고, 거래 원가가 있으면 공정가치에서 더 내려가기 때문에 패권의 발행 금액이 발행 금액과 미래에 받을 돈을 미래에 줄 돈을 일치시켜주는 이자율이 유효 이자율이기 때문에 시장 이자율과 유효 이자율은 같을 수가 없다고요. 그림에서도 지금 나오잖아요. 하지만 만약에 두 번째로 거래 원가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래 원가가 없다면 시장 이자율과 유효 이자율이 일치하게 되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읽어보시면 삼각후 원가 측정 금융부채, 삼각후 원가 측정 금융부채라니까 유효 이자율법에 의해서 삼각만 하는 애들 얘기해요. 삼각후 원가 측정 금융부채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사채거든요. 삼각후 원가 측정 금융부채는 최초 인시 시점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고 거래 원가는 해당 공정가치에서 차감한다. 그러므로 거래 원가가 발생할 경우 사채의 발행 금액은 사채의 미래 현금 흐름을 시장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 가치 금액에서 거래 원가를 차감한 금액이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 그림 보시면 실제로 미래 현금 흐름에서 시장 이자율로 할인한 다음에 거래 원가를 빼줘야 진짜 발행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 얘기라고요. 그럼 여기까지 했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사채 발행 금액은 일반적으로 사채 현금 흐름을 시장 이자율로 할인한 금액. 요게 뭐가 돼? 요게 발행 시점의 사채 공정가치. 그쵸? 공정가치에서 거래 원가를 뺀 금액이 진짜 발행 금액이 된다고요. 괜찮죠? 여기까지. 밑에는 안 보셔도 돼. 에디셔널 코멘트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여기서 추가되는 개념이 유효이자율인데, 유효이자율은 거래 원가를 차감한 사채의 발행 금액과 사채의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켜주는 이자율을 말한다. 그러므로 거래 원가가 존재한다면 유효이자율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 괜찮죠? 그래서 결론 밑에 보시면 이에 따라 거래 원가가 없다면 시장 이자율과 유효 이자율이 일치하지만 거래 원가가 있다면 시장 이자율과 유효 이자율은 일치하지 않는다. 괜찮죠? 여기까지는. 밑에 그림을 보시면 그림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보세요. 날 봐요. 그럼 만약에 거래 원가가 존재한다면 사채의 발행 금액, 다른 말로 취득 시점의 사채의 장부 금액으로 계산되는 금액을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뭐가 있겠어? 일단 사채의 현금 흐름을 시장 이자율로 쭉 당겨와서 사채의 채권의 공정가치를 구해. 그런 다음에 거래 원가를 빼줘서 사채의 발행 금액을 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채의 거래 원가가 존재할 때 발행 시점의 사채의 발행 금액, 발행 시점의 사채의 장부 금액을 구하는 방법은 미래 현금 흐름을 발행 시점의 시장 이자율로 할인해서 사채의 공정가치를 구한 다음에 거기서 거래 원가를 빼서 직접 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유효이자율의 정의가 뭐라고? 지금 현재 받은 돈, 발행 금액과
미래 사채의 현금 흐름을 일치시켜주는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켜주는 이자율이 유효 이자율이라고 했기 때문에 미래 현금 흐름을 유효 이자율로 그냥 쭉 당겨오면 바로 요 금액이 나온다고요. 아시겠어요? 유효 이자율은 이미 거래 원가를 다 반영한 이자율이기 때문에 미래 현금 흐름을 유효 이자율로 현재 가치 평가하면 거래 원가를 차감한 요 금액이 바로 나오게 돼요. 이게 유효 이자율의 정의라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 그냥 사채의 현금 흐름을 유효 이자율로 쭉 당겨오면 요게 뭐가 돼? 요게 사채 발행 시점의 발행 금액이 된다고요. 그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항상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발행 금액을 구했어. 이 발행 금액을 구하고 나면 유효 이자율법으로 생각해서 올라가야 돼요. 시장 이자율로 생각해서 올라가야 돼요. 유효 이자율로 생각해서 올라가야 돼. 시장 이자율로 생각해서 올라가야 돼. 당연히 유효 이자율이지. 우리 유효 이자율법 쓰잖아요. 그리고 요 장부 금액이라는 게 유효 이자율로 땡겨와서 구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제 요 파란색 라인을 타고 삼각돼서 올라가야 된다고. 요 노란색 라인을 타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 거래 원가가 존재하면 시장 이자율과 유효 이자율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기말에 이자 비용을 계산할 때는 기초 장부 금액에다가 시장 이자율이 아니라 유효 이자율을 사용해 줘야 돼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 시험의 문제 구성이 어떻게 될까? 시험의 문제 구성이 요거 한 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나와있지만 시장이자 사채 발행비 거래 원가가 존재해서 시장이자가 유효이자에 다르다면 발행 금액을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지만 실제로 이자 비용은 무조건 유효이자율을 이용해서 산정한다고요. 그럼 실제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현금 흐름 줘. 그 다음에 시장 이자율 줘. 그리고 유효이자율은 안 줘. 그리고 뭘 물어보냐면 X1년도에 이자 비용을 준다고요. 그리고 X2년도에 이자 비용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우리 뭘 알아야 돼? 유효 이자율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일단 문제에서 요거랑 요거랑 요거까지 주면 우리가 뭘 구할 수 있어? 발행 금액은 구할 수 있지. 그럼 X2년 1년도에 이자 비용을 줬으면 X1년도에 이자 비용은 기초 발행 금액에서 유효 이자를 곱한 게 X1년도의 이자 비용이니까 역사라면 유효 이자를 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효 이자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 연도에 이자 비용을 구하는 문제들이 꽤 많이 나온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결론은 뭡니까? 거래 원가가 존재한다면 시장 이자율과 유효 이자율은 다르다는 게 결론인데 우리는 유효 이자율법을 생각한다는 게 결론인데 이 개념을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고요. 바로 우리 기출문제 풀어볼게요. 딱 한 번 나왔어. 딱 한 번. 교재 기출체크 2번이요. 이 문제 보겠습니다. 네, 지우고 해볼게요. 자, 보시면 한국은 X1년 1월 1일 액면 금액 100만원, 액면 이자율 5%, 3년 만기인 회사채를 발행하고 삼각 후 원가 측정 금융부채로 분류하였다 나와있죠? 볼게요. 보면 액면 금액 얼마? 100만원. 액면 이자율 몇 프로예요? 5%니까 100만원에 5% 하면 얼마 나와요? 5만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쵸, 여기까지. 발행 당시에 시장 이자율이 8%래요. 괜찮죠? 여기까지는? 근데 뭐가 있냐면 사채 발행비, 거래 원가로 사채 발행비로 47015가 있었대. 근데 문제를 보면 뭐래요? 유효 이자율은 안 줬고 X1년도의 이자 비용이 87564라고 좋다고요. 그리고 나서 언제에서 뭐 물어봤습니까? X2년도의 이자 비용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따라오시겠죠? 자, 그럼 이런 문제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X1년 초에 발행 금액을 구해야겠죠. 그럼 X1년 초에 사채 발행 금액, 다른 말로 X1년 초에 사채 장부 금액을 구해야 되는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5만원 곱하기 3년의 이자율 8% 연금 현가계수 더하기 100만원 곱하기 3년의 이자율 8% 현가계수 이렇게 곱하면 뭐가 나와? 이렇게 곱하면 사채 현금 흐름을 시장 이자율로 할인한 8%니까 할인한 공정가치가 나온다고요.
그쵸? 근데 뭐가 있어? 거래원가가 4702로 있으니까 거래원가 4702로만큼 사채가 더 내려갈 거라고요. 발행 시점에. 괜찮죠? 그럼 뭐 해주면 돼? 요 금액에다 거래원가 47015 빼줘야 사채 장부 금액이 나오게 될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그럼 계산하면 얼마 나와? 계산하면 사채 발행 시점의 발행가액이 요 계산하면 발행 시점의 발행가액이 91 아이고 안 구해놨나? 발행 금액이 875640 나온다고요. 괜찮죠? 그리고 여기 계산하면 875640 나와요. 다른 하나의 방법은 뭡니까? 5만원 곱하기 3년의 유효이자율 R 현금효과계수 100만원 곱하기 3년의 유효이자율 R 현가계수 곱해주면 되는데 유효이자를 문제에서 안 줬다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발행금액이 지금 시장이자율로 할인했을 때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거래원가 4702로 빼니까 발행금액이 875640인 거 알았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요. 그쵸? 그럼 이제 우리가 유효이자율법을 이용하면 되는데 X 1년에 이자 비용이 얼마래 지금? 87564 아니겠어요? 그럼 X 1년도에 이자 비용 87564는 어떻게 나왔어? 언제나 이자 비용은 기초 장부 금액에다가 유효 이자율 때려야 이자 비용이 나오지 시장 이자율 때려야 이자 비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물론 거래 원가가 없다면 시장 이자율과 유효 이자율이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이자율 써주면 되지만 얘는 지금 거래 원가가 있기 때문에 시장 이자율과 유효 이자율이 다르잖아요. 따라오시죠? 그래서 유효 이자율 역산한다고 몇 프로 나와요? 계산하면 10%. 진짜 웃긴 게 이 문제가 회계사 시험에 두 번이 나왔었는데 둘 다 이자율이 10%였어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시험 아직 나온 적이 없어요. 여기 10% 봐봐요. 여기까지 했네. 문제에서 뭐 물어봤습니까? X 2년도에 이자 비용 물어봤죠. 그럼 X 2년도에 이자 비용을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어요? X 2년도에 이자 비용을. 기초 장부 금액 X 2년 초에 장부 금액 알면 X 2년도에 이자 비용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X 1년 초에 장부 금액이 875640이니까 여기다 곱하기 1.1 빼기 5만 원 하면 요게 뭐가 나와요? 요게 X 1년 말 X 2년 초의 장부 금액이죠. 기초 장부 금액 곱하기 유효이자를 더해주고 액면이자 빼준 거 아닙니까? 여기다 뭐만 해주면 돼? 10% 때리면 X 2년도에 이자 비용이 나오겠죠. 이렇게 푸는 문제예요. 그래서 실제로 유효이자율과 액면이자율의 개념 차이를 얘기하고 거래 원가가 있을 땐 시장이자율과 유효이자율이 다르기 때문에 유효이자율과 관련해서 추정하는 문제가 저렇게밖에 출제가 안 돼요. 실제로 저희 시험에 2차 시험에 저렇게 한번 나왔다고요. 2차 시험에 이렇게 준 다음에 우리는 뭘 줬냐면 X 1년 말에 X 1년에 이자 비용을 준 게 아니라 X 1년 말에 채권에 사채에 장부 금액 줬어요. 그리고 유효이자를 추정하게 했다고. 유효이자를 추정 어떻게 하면 돼? 기초장부금액 곱하기 1 플러스 유효이자를 빼기 액면이자 하면 기말 장부금액이 나오잖아요. 추정하는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좋아요. 첫 번째로 중급회계에서 얘기하는 사채의 첫 번째 유효이자율과 시장이자율의 개념 차이를 다시 한번 봤어요. 여기까지 봤고 이제 우리 뭐 할 거냐면 553페이지에 있는 얘기 할 건데 실제로 저희 시험에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이게 그쵸? 이게 중급회계의 내용이 이제 본격적인데요. 요거 실제로 누가 채권을 1월 1일 날 발행하고 1월 1일 날 사요? 누가? 그쵸? 근데 실제로 요 문제는 채권을 1월 1일 날 발행하는 게 아니라 기중에 채권을 발행하는데 이게 어떤 일이냐면 이런 경우예요. 여기 채권 증서를 보면 액면 금액이 10만원 나와 있고 액면 이자율이 한 5% 나와 있다고요. 그쵸?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채권 증서에 발행일이 X1년 초라고 써있고 만기일이 X3년 말이라고 써있다고요. 증서에 이렇게 증서에. 근데 여러분 실제로 채권을 발행하는 회사들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일 좋은 건 사실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예요. 주주한테 추가로 출자하는 게 좋을까? 은행에서 돈 빌리는 게 좋을까? 이건 그냥 재무관리적 얘기인데 한번 물어보죠. 주주한테 빌리는 게 좋을까? 아니면 은행에서 빌리는 게 좋을까? 어떻게 생각해요? 주주한테 빌리는 게 좋아? 은행에서 빌리는 게 좋아? 이거 확실한 대박 아이템이야. 대박 아이템이면 주주를 또 모집해서 주주한테 돈을 빌려서 안 갚아도 되는 돈을 빌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은행에서 대출 받는 게 나을까요? 확실히 이건 대박 아이템이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심심하니까 얘기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주주한테 빌리는 게 나을까요? 대출 받는 게 나을까요? 당연히 대출이 낫지. 주주가 된다는 건 한 배를 탄다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참견한다는 소리예요. 내 대박 아이템이야. 1억이 필요해. 그럼 주주한테 돈을 출자 받으면 1억을 안 갚아도 되는 대신 이제 가족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100억 벌 건데 100억을 계속 얘랑 나눠 먹어야 된다고요. 짜증나겠지. 하지만 은행한테 대출 받으면 이자율 10%면 이자율 10%딱 주고 돈 갚으면 딱 끝나. 100억은 다 내 돈이라고요. 그래서 사실 은행에서 대출 받는 게 제일 유리해요. 근데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고 주주한테도 출자를 못 받는데. 그래서 채권을 발행하는 거거든요. 괜찮으세요? 왜 그러세요? 잠깐만요. 저분 치울 때까지 좀만 기다리죠. 끝나고 결혼기념일 선물 사러 가야 돼서 저 바빠요 지금. 뭘 사야 될까요? 제가 그래서 와이프한테 그랬어. 와이프가 뭐 우리 결혼기념이니까 호텔도 가고 뭐 뭐도 먹고 막 그러더라고요. 선물은 막 이러더라고요. 제가 야 나는 너와 나의 애니버서리지 너의 애니버서리가 아니잖아. 제가 그랬다고요. 그때 와이프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선물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차라리 딸이 선물 아니야 그랬으면 제가 넘어갔을 텐데 내가 선물 아니야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야 그럼 너도 내가 너의 트로피잖아 이랬다고요. 내가 그날 잘 꾸미고 나갈게 그랬다고요. 그때 와이프가 똥 씹은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선물 사야 되는데 뭘 사야 될까요? 제가 이쁜 옷을 사갖고 내가 선물 이렇게 가면 날 죽이겠죠. 됐죠? 뭘 사야 될까요? 제가 옛날에는 그래서 결혼기념일마다 그 금으로 된 이게 시계 있잖아요. 금시계. 아니 시계 말고 진짜 금 모양 열쇠 금열쇠 황금열쇠 그거를 한 돈씩 이렇게 사줬거든요. 한 돈씩. 원래 계획은 1년 지날 때마다 한 돈씩 올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너무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없앴죠. 뭔가 해줘야 되는데 큰일입니다. 아, 자 돌아와서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 제가 했죠. 자 돌아와서 이게 사채를 발행하면 실제로 기업들이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주주로부터 돈을 출자를 못 받기 때문에 사채를 발행하는 거라고요. 사채를 발행하는 게 사실 그렇게 좋은 시그널은 아니에요. 사채하면 최근에 가장 유명했던 회사가 어디였습니까? 제가 회계 올릴 때 얘기하지 않았나요? 동양 얘기 안 했어요? 제가 동양? 동양 얘기했었지?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동양이잖아요. 동양이 돈을 더 이상 빌릴 데가 없어서 자기가 채권을 찍어냈다고요. 자기가 동양重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동양重금에서 이 채권을 유통시켰다고요. 되게 웃겼던 게 뭡니까? 동양이 막판에 너무 돈이 없고 이게 딸리니까 채권을 발행했는데 채권이 만기가 되잖아? 그럼 그 채권을 받아갖고 채권을 다 초단기로 또 발행해줬다고. 채권과 채권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고요. 마치 한국은행과 연준에서 미국 연준에서 하는 일을 자기들이 했다니까. 그래서 그걸 물끄러미 보고 있던 금융감독원이 그만해 이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만해.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자기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자기 계열사에서 팔지 못하게 그 금융감독원이 딱 금지시켜 버렸다고요. 그 순간 동양이 딱 망하게 돼요.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되게 채권 발행하는 회사가 좋지 이렇게 채권 발행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좋은 시그널은 아닙니다. 그럼 채권을 발행하는 회사는 뭐가 제일 초미의 감사를 하겠어요? 채권을 발행하는 회사, 회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뭐가 제일 초미의 관심을 사겠어요? 뭐긴 뭐예요. 내가 채권 발행해서 100억 조달하고 싶으면 실제로 채권 발행했을 때 투자자들이 100억을 다 사줘야 된다고. 근데 이게 흥행이 안 돼서 100억 목표로 채권을 발행했는데 한 20억밖에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최근에 하나건설이 그랬죠. 하나건설이 사채 발행했는데 목표가의 10%도 달성을 못했다고요. 그래서 개망신 당했죠. 뭐 그렇다고요. 그럼 봐봐요. 내가 채권을 X1년 초에 발행일로 해서 채권을 발행하려고 채권 증서를 다 찍어놨어. 채권 증서를 찍어놨다고. 이 채권 증서 찍어내는데 돈 많이 들어요. 채권 증서를 찍어냈어. 그래서 채권 발행합니다. 다음 연도 초부터 발행이에요. 채권 사실 분 막 그랬더니 아무도 안 사. 그래서 1월 1일이 X1년 초 1월 1일이 드디어 도달했다고요. 아무도 안 사. 증서 발행하기 비싸기 때문에 찢어버릴 수가 없다니까. 계속 들고 있어요. 들고 있으면서 계속 투자자를 모집한다고. 1월 1일이 지나고 2월 1일이 지나고 3월 1일이 지나고 4월 1일 되날 때까지 계속 투자자를 모집한다고. 그러다가 호구 하나 걸리면 걔한테 파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실제로 지금 뭐 할 거냐면 채권 증서에는 1월 1일로 돼 있어. 근데 요게 투자자를 못 구해서 계속 시간이 경과하다가 실제로 4월 1일쯤 실제 투자자를 만나서 실제 발행을 한다고요. 지금 이 경우 볼 거예요. 이 경우. 요 경우. 무슨 일인지 얘기할 수 있겠죠? 실제로 채권 증서에는 1월 1일 날 발행했다고 돼 있는데 투자자를 4월 1일 날 겨우 만나서 4월 1일 날 요 채권을 준다고. 돈을 받고.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실제로 이런 경우예요, 지금. 채권은 X1년 1월 1일부터 X2년, X3년 말일까지 이렇게 존재가 되고
액면 금액이 10만원이고 액면 이자율이 5%라서 여기 5천원, 5천원, 5천원을 매년 말 지급한대. 1월 1일날 발행했다면. 근데 채권 증서에는 1월 1일날 발행했다고 나와있지만 실제로는 4월 1일날 발행했다고요. 지금 이 케이스에 대해서 회계처리를 볼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제목이 이자 지급일 사이에 사채 발행 이렇게만 나와있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가 안 돼. 지금 어떤 사항인지 알겠죠? 권면에는 1월 1일날 발행했다고 나와있는데 실제로 투자자를 보지 못해서 4월 1일날 발행했다고요. 그럼 어떤 문제가 있을까? 가장 큰 문제가 뭘까? 이 경우에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투자자한테 실제로 돈을 4월 1일날 받았다고요. 그럼 나는 4월 1일부터 카운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4월 1일부터 이자 비용을 계산해야 돼. 근데 문제는 뭡니까? 채권 증서를 팔았는데 4월 1일날 팔았지만 증서에는 1월 1일날 발행됐다고 나와있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이자도 줘야 된다고 연말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실제로 액면이자가 5천원이면 액면이자 5천원을 주면 안 되지. 왜냐면 4월 1일날 발행했기 때문에 3개월치를 뺀 9개월치 액면이자만 지급해야 돼. 사실. 하지만 투자자는 증서에 1월 1일부터 발행된 걸로 나와있고 12월 31일날 되면 이자를 1년치 이자를 다 준다고 증서에 나와있기 때문에 3개월 동안 발행이 안 돼 있어도 요 3개월치 이자를 다 줘야 된다니까 채권자한테. 이해하시겠어요?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가 X1년 초면 원래 요때 발행했으면 요 발행 금액에서 요렇게 삼각될 건데 실제로 나는 4월 1일날 발행했다고요. 그럼 4월 1일날 발행했으면 여기서부터 요 돈만 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채권 증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월 1일부터 돈을 다 줘야 된다고요. 다 이해할 수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돈 없는 게 맨수죠. 뭐 돈이 맨수죠. 그냥 난 그 갚네. 3개월 동안 갚네. 돈이 맨수니까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3개월 동안 돈을 내가 못 받았지만 그래도 3개월 동안에 이자를 다 줘야 된다고. 12개월에 이자를 다 줘야 돼. 실제로 4월 1일날 발행했기 때문에 4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9개월 이자만 주면 좋은데 증서에 1월 1일이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12개월치 이자를 다 줘야 된다고요. 그럼 난 3개월치는 돈도 안 받았는데 이자를 줘야 돼.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돈이 그러니까 애초에 많았어야죠. 돈이 맨수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이 이자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자세면 좋아요. 잘하셨어요. 애초에 이거 발행할 때, 야, 잘 들어, 투자자야. 실제로 너는 9개월만 보유하는 건데, 내가 너한테 연말에 12개월의 이자를 다 줄 거라고. 그러니까 애초에 너한테 지금 발행할 때 3개월치의 이자는 미리 받을 거야, 이럴 거라고요. 3개월치의 이자를 내가 미리 발행할 때 받은 다음에 나중에 12개월치의 이자를 다 주면 실제로 나는 9개월치의 이자만 주는 효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나는 얘한테 12개월치의 이자를 다 줄 거야, 연말 되면. 하지만 애초에 발행할 때 4월 1일 발행할 때 3개월치의 이자를 미리 계산해서 얘한테 받았으면 실제로 12개월치 이자를 주지만 미리 3개월치를 받았으니까 9개월의 이자를 주는 효과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지? 그래서 실제 이런 경우에는 기중의 사채를 어쩔 수 없이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일 권면상의 발행일부터 실제 발행일까지 이 차이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만큼을 미리 받아내고 연말에 12개월치 이자를 다 줘야 실제로 9개월치의 이자를 주는 효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아시겠어요? 제가 10,000원 드릴게. 내일 20,000원 줘요. 이러면 실제로 이분 나한테 얼마 주는 거예요? 10,000원 주는 거잖아요. 그 얘기예요. 내가 애초에 4월 1일날 3개월치 이자를 너한테 받을 거야. 그리고 연말에 12개월치 이자를 줄 거니까 9개월치 이자를 주는 거랑 효과가 똑같아진다고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 컨셉이 이해 가세요? 그 얘기가 지금 여기 쓰여져 있어요. 자, 보시면 사채와 같은 채무상품의 발행자는 이자 지급일 현재 채무상품의 보유자에게 이자 지급 기간에 발생한 이자를 모두 지급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짧게 쓰여져 있지만 저 얘기를 한 거라고요. 저 얘기가 앞에 좀 생략된 거예요. 이는 채무상품의 보유자는 자신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이자 지급일에 이자 계산 기간 전체의 이자 모두를 다 수취할 것이다. 내가 4월 1일부터 취득했어도 9개월 동안 갖고 있어도 채권 권면상 1년치 이자를 다 준다고 했기 때문에 연말에 12개월치 이자를 다 받을 거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에디셔널 코멘트 보시면 매년 12월 30일에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X1년 초에 발행된 채무상품을 투자자가 12월 1일에 취득하여 12월 말까지 보유한다면 1개월만 보유하더라도 12개월분의 이자를 모두 받는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채무상품의 발행자는
이자 지급일에 현재 상품의 보유자에게 이사 계산 기간 모든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즉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이자를 다 지급하기 때문에 이자 지급일 사이에 채무 상품을 매매할 경우 최종 이자 지급일부터 중도 매매일까지 발생한 경과 이자를 매매 대가로 일단 받는다고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제가 설명한 얘기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에디셔널 코멘트 한번 읽어보시면, 요건 여러분 읽어보시고, 에디셔널 코멘트를 보시면 이자 지급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4월 1일 날 사채를 발행하였다면 발행자는 3개월분의 경과 이자만큼 대가를 더 받는다. 그 이유는 발행일부터 9개월이 경과된 12개월 말에 미리 받은 3개월의 경과 이자를 포함하여 12개월분의 이자를 투자자에게 지급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미리 받은 3개월분의 이자 때문에 실질적으로 발행자는 9개월 만에 이자만 지급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해할 수 있겠죠? 너는 9개월 동안 갖고 있었지만 내가 12개월치 이자를 다 주기 때문에 미리 너한테 3개월분을 받아야 내가 실제로 9개월분의 이자를 지급하는 효과가 나온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554페이지 보시면 이론이 나와 있는데, 이론을 바로 보면 이론만 보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사례 연습 4번을 보면서 지금부터 정리를 좀 해볼게요. 기운 내시고 여러분. 여러분 진짜 저는 요거 하니까 요즘 최근에 결혼기념일 하니까 제 친구 생각나더라고. 제 친구 우리 1시까지 할 거니까 잠깐만 딴 얘기 할게요. 딴 얘기 안 하고 일찍 끝내면 안 돼. 아니 어차피 딴 얘기는 1분밖에 안 걸려요. 그쵸? 오해 세법에 있어서 좀 일찍 끝냈으면 좋겠는데 저도 진도를 나가야 돼서 어쩔 수가 없네요. 그거 보시면 제 친구 중에 누가 있었냐면 이게 지성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같이 회계사 공부했던 애인데, 제 친구 같은 경우에 옛날에 저희 때는 이게 동영상 이런 게 막 이렇게 막 배수 제한 이런 것도 없고, 그리고 뭐 공유 이런 것도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냥 그거보다 더 앞에 어둠의 경로가 있었다고요. 어둠의 경로. 인도니 강의가 어둠의 경로로 다 올라가 있어. 지금은 다 없었지만 옛날에 있었다고요. 그래서 어둠의 경로로 다운받아갖고 강의를 봤다고요. 사서 봤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했죠. 뭐 그랬다고요. 근데 어둠의 경로로 혼자 보면 되는데 그걸 PMP 아세요? PMP? 옛날 핸드폰 없을 때 PMP가 있었다고. 동영상 플레이어. 거기다가 어둠의 경로에서 다운받은 강의를 넣어가지고 PMP로 같이 봤다고. 스터디 한다고 같이 강의를 봤다고요. 그런 스터디도 많이 했었거든요. 옛날에 한 10몇 년 전에는. 근데 제 친구 PMP로 왔었는데 제 친구 PMP 배경화면이 어떤 여자분이었어. 여자분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너 여자친구 없잖아. 이분 누구야? 연예인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랬더니 대구 출신 애인데 자기가 초등학교 때부터 자기 친구인데 자기가 짝사랑하는 친구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늘 좋아했대요. 야 너 범죄야. 너 이분 너 PMP 사진 너 붙여둔 거 알아? 아니 지금도 연락하고 친구로 만난다는 거. 아니 그래도 막 그랬다고요. 근데 저희가 맨날 PMP 같이 스터디하면 PMP에 이제 그분 배경화면이 떠 있으니까 저희끼리 그분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이 양식장 주인이라고 불렀어요. 어장관리. 양식장 주인이라고 불렀다고요. 그럼 제 친구 같은 경우에 그 친구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 여자분을 정말 좋아해서. 그래서 스터디 하다가 갑자기 전화가 와. 전화 받으러 갔다 오더니 야 미안해 난 가야 될 것 같으면서 막 짐을 싼다고요. 스터디 하고 있는데 밤에 야 어디가? 나 떡밥 먹으러 가. 양식장 주인이 부른다. 그래서 막 간다고요. 그래서 그 친구 진짜 소원이 뭐였냐면 자기가 시험 붙어갖고 그분이랑 결혼하는 게 자기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얘기 그렇지만 그 여자분은 이런 말 그렇지만 진짜 되게 외모로 판단하는 건 되게 나쁜 거지만 진짜 저희가 봐도 이쁘게 생기셨더라고요. 진짜 이뻤어요. 근데 제 친구는 이런 말 그렇지만 저기 강남역 가로수길을 강남역에 있는 가로수를 흔들면 100명씩 떨어질 수 있는 그 평범한 얼굴이었어요. 흔한 얼굴이었다고요. 뭐 인품은 아주 훌륭하지만. 그래서 야 너 붙는다고 될 거 같니? 그냥 포기해. 막 저희가 농담으로 막 그러고 했다고요. 그리고 제 친구가 드디어 시험에 붙었어요. 시험에 붙고 이제 그 친구랑 이제 다 그 양식장 주인이랑 만나가지고 이렇게 몇 번 만나고 하면서 이제 드디어 고백을 했다고요. 고백에 성공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 시험 붙는다고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쵸? 당연히 안 되죠. 차였다는 거죠. 그래서 어이구 야야 포기해. 그러면서 제가 워낙 그 친구가 인품이 훌륭했기 때문에 어차피 너네들은 네가 시험 붙는다고 될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 인품이 훌륭한 제 사촌 동생도 막 소개시켜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결국 제 친구가 그분이랑 결혼을 해요. 그 제 친구의 이 절절한 마음을 그 여자분이 결국에는 이렇게 알게 됐나 봐요. 그래서 결혼했다고. 그래서 결혼식 사회봤어 제가. 그래서 그분 신랑 신부 입장할 때 제가 사회상 멘트로 제 친구가 저랑 같이 학교 고시반에서 컵라면 먹으면서 공부할 때 자기는 지금 컵라면 먹어도 시험 붙어서 그분이 지금 이 신부랑
결혼해서 사는 게 소원이라고 했는데 소원을 이뤘네요. 너무 정말 너도 너무 기쁩니다.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장모님이 엄청 흐뭇하게 막 이랬다고요. 결혼을 했다고요. 지금도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 친구가 그분이랑 결혼했다는 게. 그래서 지금도 저희 만나면 그 친구 하는 말이, 그 친구가 진짜 그래도 사람이 진짜 괜찮아. 그 아내를 너무 좋아한다고요. 지금도 너무 좋아해. 첫사랑인데. 그래서 가끔씩 싸우면은 쫓겨나가고 저한테 전화하거든요. 인도나 나 쫓겨났다. 나 오늘 니네 집에서 하룻밤 자면 안 돼. 막 그러면 제가 총각 때 절대 안 지워줬어요. 괜히 덤태기 쓰면 어떻게 돼. 절대 안 태워쓰고 그러는데도 만나보면은 야 어땠어? 나 그날 밤새 밖에 있었어. 막 이런 얘기 한다고요. 야 너 진짜 뭐 와이프 왜 그러냐 그러면 내 손을 딱 잡고 아니야 그런 얘기는 하지 마. 그 여자친구 이름이 만약에 뭐 현주면 현주잖아. 현주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어. 내가 잘못한 거 막 이런 정도라고요. 그러면서도 그 친구가 한 얘기 했어. 내가 그래도 회계사 시험이나 붙었기 때문에 내가 이분이랑 이 현주랑 결혼한 거지. 안 그랬으면 내가 결혼할 수 있겠어. 막 그런 얘기 한다고. 그럼 제가 저랑 저 친구랑 걔를 보면서 그치 진짜 안 될 수밖에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네가 된 거 그분이랑 결혼한 것 같다.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그렇다고요.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저희 시험이 어떻게 보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그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조금만 힘을 냅시다. 그쵸?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 중에 몇 명은 또 그런다고요. 그래 그럼 나도 빨리 어장주한테 조금만 기다려줘 막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친구는 진짜 뭐랄까 참 그래요. 잘 살고 있어요 지금도. 쓸데없는 얘기했고요. 잠이 좀 깨시죠? 볼게요. 확실히 이런 말 좀 그렇지만 이 수강생분 중에 남자 비율이 높을 때랑 여자 비율이 높을 때랑 보면은 이런 얘기하면 여자 분들 비율이 높으면 분위기 좋아요. 이런 얘기하면 막 두는데 남자분 접해 어쩌라고. 난 이번 생은 이미 막 자 봅시다. 자 그럼 우리 지금부터 이제 요거 얘기를 해볼 건데 현금 흐름을 좀 볼게요. 여러분 할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부터 30분 달릴 겁니다. 보시면 보고 싶네요.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 X1년, X2년, X3년이 있는데 액면 금액이 10만 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액면 이자율이 10%래요. 액면 이자율이 10%니까 여기 만 원씩 지급하겠죠. 만 원씩이요. 여기까지는 괜찮죠. 근데 보면 실제로 언제 발행했어? 투자자가 안 나와서 권면에는 1월 1일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어쩔 수 없이 4월 1일 날 발행했다는 거예요. 4월 1일 날 실제 발행했대요. 그쵸? 근데 봤더니 1월 1일 날 시장 이자율이 요 시점의 시장 이자율이 10%고요. 실제 발행일 날 시장 이자율이 12%였대. 자,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그럼 실제로 나는 언제부터 회계 처리해? 주식 증서에는 1월 1일이라고, 채권 증서에는 1월 1일 날 발행한다고 쓰여져 있었지만 1월 1일 날 투자자를 못 구했기 때문에 회계 처리 할 수가 없어. 그래서 4월 1일 날 투자자 구하면서 투자자한테 돈 받고 투자자한테 현금 지급해야 될 의무가 생기니까 4월 1일 날 처음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 현금 들어오면 사채로 기재한다고요.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그럼 이 경우에 10% 이자를 써야 돼요? 12% 이자를 써야 돼요? 왜? 그리고 4월 1일 10%. 왜? 왜 12% 써야 되냐고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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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부채나 금융자산처럼 이 채권은 최초 인식 시점에 그 시점에 공정가치를 기재한다고 그랬는데 공정가치라는 건 그 시점에 남아있는 현금 흐름을 그 시점에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이라고 했잖아요. 4월 1일 날 처음으로 기재했기 때문에 4월 1일 날에 공정가치를 기재해야 된다고요. 4월 1일 날 공정가치를 기재하려면 4월 1일 날 시장이자율을 이용해야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때 발행하면 이때 실제 발행일 날에 시장이자율 쓴다고요. 실제 발행하는 4월 1일 날에 시장이자율을 써줘야 4월 1일 날에 공정가치로 기재가 되게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좋아요. 봐봐. 이렇게 사채를 기중에 발행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실제로 발행은 안 했더라도 X1년 초에 요 사채의 현재 가치를 구하셔야 돼. 당연히 실제 발행일 날에 시장 이자율을 이용해서. 왜 1월 1일 날에 현재 가치를 구해야 될까? 4월 1일 날 발행했는데. 4월 1일 날 발행했는데 왜 1월 1일 날 현재 가치를 구해야 될까? 우리 이자율이 기본적으로 연이자율이기 때문에 연 단위로 계산이 되지 4.6년, 2.6년 이렇게 현재 가치 못해요. 우리가 재무관리가 아니기 때문에 회계는 2.6년에 현재 가치를 바로 못 구한다고. 연 단위로 구한다고요. 이자율이 연 단위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초의 장부 금액을 구해줘야 돼.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액면이자가 10,000원이니까 10,000원 곱하기 3년의 실제 발행일의 이자율 쓰죠. 3년이 아니라 2년이구나. 아이고. 선생님 죄송한데 이거 선생님이 쓴 책 아니에요? 맞아요. 자, 2년이죠. 그러면 실제로 이거 어떻게 돼? 3년이 아니라 2년의 이자율, 실제 발행일의 시장 이자율을 12% 곱해주고, 그럼 여기 어떻게 해줘야 돼? 액면 금액 10만원 곱하기 2년의 시장 이자율 10% 현가계수 곱해주면 X 1년 초에 발행했다면 얼마 나오는지 알겠지? 다만 4월 1일날이 공정가치이기 때문에 4월 1일날 실제 발행일에 이자율을 이용해서 공정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1월 1일날 발행했다면 얼마였을지 구하는 거예요. 괜찮죠? 여기까지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그게 96619 나와요. 괜찮죠? 그럼 그림을 봐. 원래 1월 1일날 발행했다면 4월 1일에 이자율을 이용했다면 96619가 나왔어야 된다고. 1월 1일날 발행했으면. 근데 언제 발행해 실제로? 4월 1일날 발행하잖아요. 실제로 4월 1일날 발행한다고. 그럼 4월 1일날 발행하게 되면 컨셉이 뭐라고 그랬어요? 3개월 동안의 이자는 미리 받아야 된다고 그랬지. 그래야 나중에 12개월치 이자를 주면 9개월만 이자를 주는 효과가 나오니까. 그럼 이자라는 게 액면이자만 포함돼요? 우리 상가액도 포함돼요? 이자라는 게. 당연히 상가액까지 포함한 유효이자죠. 우리 기본적으로 회계에서 얘기하는 이자는 다 유효이자, 액면이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에 액면이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3개월까지의 상가액도 포함된 유효이자가 계산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 96619였을 텐데 3개월 동안 실제 발행이 안 됐으니까 3개월 동안의 유효이자만큼은 돈을 받아내야 된다고. 누구한테? 투자자한테. 이해하시겠죠? 야, 3개월 동안 유효이자, 채권 상가액이랑 액면이자 자라난 금액까지는 너한테 받아야 될 것 같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뭘 구해? 두 번째로 X1년 초부터 실제 발행일 4월 1일까지 발생한 유효이자를 계산해서 이것까진 더해서 돈을 받아내야 된다고요. 괜찮죠? 왜 받아내야 돼? 왜 받아내야 돼요? 때문에 3개월치를 받아내야 실제로 9개월치 주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괜찮죠? 이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계산은 뻔하지. 96619가 기초장부금액이니까 96619에다가 이자율, 유효이자율 12% 곱해주고 실제로 발행하지 않은 기간이 12개월이니까 12분의 3 해주시면 되겠죠. 괜찮죠? 여기까지는? 따라오시죠? 계산 얼마 나와요? 계산하면 이자가 2899 나와요. 2899 나와요. 우리 일반적으로 이자 비용 회계 처리를 기말에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자 비용 회계 처리는 이거 발생주의잖아요. 발생 기준이잖아요. 그럼 발생 기준 이자 비용 회계 처리 기말에 하는 이유가 뭐야? 기말에 이자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편의상이에요. 편의상이지. 1년 동안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건데 편의상 기말에 한 번만 회계 처리하는 거라고요. 그럼 얘도 당연히 원래는 회계 처리 안 할 건데 4월 1일 발행했으니까 요 3개월만큼의 이자는 지금 계산할 수 있겠죠. 계산한다고. 그래서 요 두 개 더하면 요거 두 개 더한 돈이 얼마 되냐면 이게 2899라 96619에서 2899 더하면 이게 얼마 나오냐면 99518 나와요. 두 개 더하면 99518. 그래서 1번, 2번 더하면 99518이 나온다고. 1번, 2번 더하면. 이게 뭐가 되겠어? 이게 사채를 발행할 때, 기중의 사채를 발행할 때 투자자한테 받아내야 되는 현금 수령액이라고요. 이 돈만큼 받아내야 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요 1번 더하기 2번이 사채 발행 시점에 발행자 입장에서 받게 되는 현금 수령액이 됩니다. 99518만큼. 저희 시험에 이렇게 사채를 기중에 발행하는 경우에 첫 번째 물어보는 게 발행 시점에 현금 수령액이 얼마인지 물어봐요. 그럼 1월 1일날 기초 장부 1월 1일날 현재 가치에서 미 발행 기간 동안 발생한 유효이자를 계산해서 이거 두 개 더한 게 실제 현금 수령액이 된다고. 발행 시점에. 여기까지 했고요. 우리 회계에서는 기준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를 사채 발행가액이라고 했어요. 만약에 사채 발행가액을 물어본다고 하면 요 금액이에요. 세무사 2차 시험에 한번 나와서 난리가 났었죠. 요게 사채 발행가액이다 실제로. 나와요. 여기까지 하고 나서 회계 처리해보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4월 1일날 회계 처리를 하면 현금이 99518만큼 들어오고 순액법만 잘하세요. 총액법은 지금 여기까지 하면 머리가 터져. 99518 이렇게 들어올 거라고요. 문제가 하나 있어.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될까 안 될까?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뭘까요? 문제가 뭘까요? 문제가 뭘까요?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문제가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문제가 뭘까? 기본적으로 사채는 만기에 지급할 금액이에요. 근데 1번 더하기 2번 했는데 2번엔 뭐가 섞여 있어요? 액면이자와 상각액이 섞여 있죠. 2번은 유효이자이기 때문에 액면이자와 상각액이 섞여 있는데 유효이자 아니 상각액은 만기 액면 금액까지 가는 금액이니까 만기에 주는 게 맞는데 액면이자는 올해 말에 주는 금액이지 만기에 주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사채의 장부 금액은 만기에 지급할 금액이 현재 가치인데 거기에 이거 2번을 다 넣어주면 이 안에는 유효이자와 액면이자가 섞여 있기 때문에 액면이자는 올해 말에 지급할 금액이지 만기에 지급할 금액이 아니에요. 사채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아시겠어요? 봐봐. 3개월 동안 자라난 액면이자만큼 3개월 동안 자라난 액면이자만큼은 별도의 미지급 이자로 기재해야지 사채의 장부 금액을 포함시키면 안 된다고요. 이해하시겠어? 그래서 세 번째로 뭘 구해? X1년 초부터 4월 1일까지 자라난 액면 이자를 별도로 계산한다고. 그럼 이 별도로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액면 이자가 매년 10,000원인데 3개월 동안 액면 이자 자라난 게 2,500원이 되겠죠? 그럼 2,500원은 별도로 기재해줘야 돼. X1년 4월 1일 날 시점에서 돈 받은 금액만큼 다 사채로 기재하면 안 돼. 액면 이자는 별도로 기재해줘야 된다고요. 미지급 이자로. 왜? 올해 말에 지급할 금액이고 사채는 만기에 지급할 금액이니까. 그쵸? 그럼 실제로 1번에서 2번 더한 다음에 3번 빼주면 요게 뭐가 되겠어? 진짜 기중에 사채를 발행했을 때 사채의 진짜 장부 금액이 되겠죠. 이해하시겠어? 그래서 요 1번에서 2번을 더하면 현금 수령액이 되고 1번에서 2번을 더한 다음에 3번을 빼주면 그게 뭐가 돼? 진짜로 사채 발행 시점에 재무상태표에 계산될 장부 금액이 된다고요.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돼? 1번에서 2번 더한 다음에 3번 빼주면 여기 얼마 나와요? 9, 7, 0, 1, 8이 나와요. 그래서 요 금액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 요 금액을 사채 순 발행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발행 가액보단 금액이 낫겠죠. 발행 금액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저희 시험에 물어보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사채를 기중 발행하게 되면 현금 수령액이 얼마냐? 두 번째로 뭐? 발행 시점에 사채 재무상태표에 계산된 사채 장부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계산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럼 이렇게 사채를 기중에 발행하는 경우에 뭘 기계적으로 구할 수 있어야 돼? 1번, 2번, 3번을 기계적으로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회계 처리 봅시다. 이렇게 기중에 발행하는 경우엔 회계 처리가 어떻게 돼? 현금이 들어오는데 1번 더하기 2번으로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엔 99518이었죠. 그 다음 뭐가 들어와? 액면 이자에 해당하는 3번은 사채가 아니라 별도의 미지급 이자로 회계 처리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미지급 이자 얼마 들어와? 2,500원 들어왔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뭐가 들어와? 대차를 맞추면 사채가 들어오는데 사채는 1번 더하기 2번에서 빼기 3번 하는 금액이 되겠죠. 여기. 그래서 요거 얼마 나옵니까? 요 계산하면 요게 얼마 나와요? 9, 7, 0, 1, 8 나오게 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처리가 된다고요. 기중에 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왜 이렇게 한다고 그랬다? 지금 여기까지만 해도 준비할 게 꽤 많아요. 정리해야 될 사항이 첫 번째, 사채를 기중에 발행하는 게 권면상으로는 1월 1일로 되어 있는데 투자자를 구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기중에 발행했다고. 이런 경우에 실제 발행일 날에 시장 이자율이 있고 1월 1일 날에 이자율이 있으면 어떤 이자율을 써? 실제 발행일 날에 이자율을 쓴다고요. 왜? 기본적으로 채권은 발행일 날 최초 인식 시점에 공정가치를 기재하는데 채권의 공정가치라는 건 그 시점에 시장 이자율로 할인한 걸 공정가치라고 하기 때문에 4월 1일 날 최초로 장부에 기재하면 4월 1일 날 공정가치를 구하려고 4월 1일 날에 공정가치를 구하려면 4월 1일 날에 이자율을 써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 했고 두 번째로 기중에 발행하더라 하더라도 반드시 1월 1일 날에 현재 가치를 구해 줘야 된다고 했었죠. 기중에 발행하더라도 1월 1일 날 현재 가치를 구해줘야 돼. 왜? 우리는 연 단위 상각이 안 돼요. 월 단위 상각이 안 된다고. 보통 연 이자율이라서 연 단위로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1월 1일 날 장부 금액을 구해줘야 돼. 그리고 나서 고객한테 미 발행 기간 동안에 발생된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발생된 이자라는 건 액면이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효이자, 상가액까지 포함한 개념을 얘기하기 때문에 유효이자까지 계산하는 금액을 구해서 요 두 개 더한 금액이 발행 시점에 투자자한테 받아낼 금액이라고 해요. 1번, 2번. 그래서 이 투자자한테 받아낼 금액을 뭐라고 그래? 발행 금액이라고 합니다. 사채의 발행 금액 하면 요 금액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해줘야 돼?
실제로 이렇게만 한 다음에 사채 현금 1번, 2번 더한 거에 사채도 1번, 2번 하면 뭐가 섞여 있어? 만기에 지급할 금액이 사채인데 올해 연말에 지급할 액면이자가 섞여 있잖아요. 걔는 사채를 기재할 수 없으니까 빼내야겠지. 빼내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액면이자 3개월 동안의 미지급 이자를 액면 이자를 구해서 요거는 별도의 미지급 이자로 기재해 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1번 더하기 2번에서 미지급 이자 3번을 빼줘야 진짜 BS에 계상된 사채의 장부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괜찮죠? 여기까지는? 따라올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아직 얘기가 안 끝났어요. 여기까지 하고 나면 우리 BS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사실 표방하는 게 회계 처리는 순액으로 BS는 총액으로거든요. 봐봐요. 총액으로 한번 우리 그려보자. X 1년 4월 1일 날. 총액으로. 사채 얼마 와야 돼요? 총액으로 그리면 여기 얼마 와야 돼요? 10만원. 근데 지금 현재 사채 장부 금액이 얼마예요? 장부 금액이 97018이 돼야 된다고요. 그럼 역사나면 뭐가 나오겠어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역사나면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꼭 총액법으로 회계 처리해야지만 기중에 발행했을 때 사할차를 아는 건 아니에요. 다 구해놓고 BS 모양 맞추면 알아서 나와요. 총액법으로 회계 처리할 필요가 굳이 없다고. 이 경우에도 사할차를 물어본다 하더라도.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97018 빼니까 얼마 나오냐면 2, 9, 8, 2. 또 뭐 있어? 이거 말고도 미지급 이자도 부채잖아요. 그래서 미지급 이자로 부채가 얼마 나와? 2,500원 나오겠죠. 부채가 이렇게 뜬다고요. 아주 쉬운 문제로 저희 시험에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사채를 이렇게 기중에 발행했을 때 부채 증가액이 얼마냐? 그럼 이것도 부채고 이것도 부채인데 이것만 또 써놓는다고요. 부채 증가액이 얼마냐? 그럼 미지급 이자까지 포함시켜야겠지.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여기까지요.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그럼 저랑 계속 얘기를 해보죠.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뭐 해줘야 될까요? 여기까지 하고 나면 기말에 이자 비용 회계 처리를 해야겠죠. 그럼 나는 실제로 4월 1일 날 사채를 발행했기 때문에 올해 손익계산서에 들어갈 이자 비용은 몇 개월만 들어가야 돼요? 9개월만 들어가야지. 손익계산서에는 정말로 내가 이자를 의무를 부담한 기간 동안에 이자 비용만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자면 안 돼, 여러분. 자면 안 돼.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그쵸? 저 진짜 50 넘으면 학원 은퇴하고 저기 경기도에 땅 사갖고 기숙학원 차릴 거예요. 그러면 다 같이 축구나 하고 있겠죠. 자, 여기까지 괜찮죠? 따라오시겠어요? 그럼 봐봐. X 1년 만에 뭐 해줘야 돼? 이자 비용 계산해야 될 거라고요. 이자 비용. 이자 비용은 장부금액 곱하기 유효이자율인데 요거 유효이자율이 지금 12%죠. 그렇죠? 일단 이자율은 12%잖아요. 12% 썼으니까 곱해줘야 될 기초금액이 4월 1일날 장부금액인 97018이야. 아니면 1월 1일날 발행했다면 현재 가치인 96619야. 96619를 곱해야 될까요? 97018을 곱해야 될까요? 96619에요. 97018이요. 뭐라고요? 왜? 왜? 그냥요. 여러분, 우리 이자율이 연 이자율이라니까. 우리가 기준에 요 4월 1일 날 장부 금액을 기준으로 이자 비용을 직접 계산할 수 없어요. 회계는 연단위 이자율이기 때문에 연단위 현재가치 계산이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4월 1일 날 장부 금액이 요거더라도 언제나 이자 비용은 기초 장부 금액의 이자율을 때려요. 실제로 발행되지 않았는데 무슨 장부 금액이 그래서 그냥 1월 1일 날 현재가치 요 금액을 기준으로 이자 수익을 때리지, 이자 비용을 때리지. 기중에 있는 장부 금액을 기준으로 이자 비용을 계산할 수가 없어. 애초에 그게 가능하면 이렇게 이 과정을 거칠 필요도 없어요. 바로 4월 1일 날 장부 금액 구하면 되니까. 우리는 무조건 연단위 계산이라고. 그래서 이자 비용도 기중에 발행했더라도 항상 기초 장부 금액을 기준으로 해줘야 돼요. 겁나 중요한 얘기라니까. 나 옛날에 회계사 1차 시험 볼 때 이것도 모르고 시험 왔다니까. 붙었죠. 신기하네. 그렇다고요. 그래서 여기 뭐가 와야 돼? 여기 96619가 와야 돼요. 무조건 연단위 계산이기 때문에 기중 장부 금액이 아니라 1월 1일 날 현재 가치로 가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때려줘야 된다고요. 괜찮죠? 대신 나는 이자 몇 개월 부담해, 의무를. 4월 1일에 발행했기 때문에 9개월만 의무를 부담하죠. 그래서 여기 뭐가 와? 곱하기 12분의 9가 온다고요. 진짜로 내가 의무를 부담한 거에 대해서만 이자 비용 계산, 수익 비용 계산하는 게 발생 기준 아닙니까? 이해하시겠어? 그럼 봐봐요. 96619 곱하기 0.12
곱하기 9 나누기 12 하니까 얼마 나와요? 요게 8, 6, 9, 6 나오게 돼요. 8, 6, 9, 6 나오게 됩니다. 8695 했나 해다 보니까 8695 하죠. 8695 나오게 돼요. 8695 나오게 돼요. 여기까지 괜찮죠? 날 봐. 여러분. 집중 안 하시면 그냥 30분까지 더 하고 욕먹을 거예요. 보시죠. 자, 저번에 5월 반에서 한번 이렇게, 1월 반에서 한번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1시가 됐는데 내가 이걸 12시로 시계를 잘못 본 거야. 근데 제가 2시에 수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1시인지도 모르고 12시인 줄 알고 수업을 계속했는데 그 오후에 2시에 제 수업이 또 있어가지고 애들이 앞에서 자리 만든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애들이 자리 만든다고 기다리는데 저는 12시인 줄 알고 갑자기 겁나 열받는 거예요. 수업하는데 왜 이렇게 시끄러워? 그래서 제가 문 열고 딱 나가서 야! 조용히 좀 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문을 막 닫았어. 근데 애들 표정이 좀 이상하더라고. 그리고 그냥 저는 수업을 했죠. 근데 앞에 있는 사람들 다 죽어가더라고. 알고 봤더니 제가 그 시간에 2시까지 2시간을 그냥 수업한 거예요. 그래서 애들 표정 썼고 기다리는 애들 표정 썼고 빨리 자리 맞고 밥 먹으러 가려고 그랬는데 제일 피해자는 저였죠. 쉬지 못하고 바로 수업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보시고 여기 몇 개월치 이자가 들어간 거예요? 9개월치 이자 비용이 손익계산서에 들어간 거죠. 실제 부담한, 의무를 부담한. 따라오시겠어요? 근데 이제 기말됐기 때문에 현금으로 액면이자 지급해야 되는데 액면이자 얼마 지급해요? 1년치 이자 10,000원을 다 지급한다고요. 1년치 이자. 왜? 껌면에서 분명히 기말되면 1년치 이자를 다 지급한다고 했기 때문에 12개월치 이자가 다 지급돼요. 근데 이럴 줄 알고 내가 뭐 잡아놨어? 이럴 줄 알고 미지급 이자 잡아놨잖아요. 미지급 이자 뭔데 이게? 3개월치 이자 아니겠어요? 이거 미리 잡아놨다고. 그래서 여기 뭐 해주면 돼 이제 기말에 미지급 이자 3개월치 2,500원 없애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 그럼 요 미지급 이자가 어차피 3개월치기 때문에 얘랑 상계하면 9개월치 딱 남는다고요. 얘랑 고려하면 9개월치 현금만 준 효과가 나온다고요. 이건 전에 받았잖아 지금. 받아놓고 12개월치 주는 거니까 9개월치 주는 효과가 나온다고 액면 이자도. 따라오시겠어요? 그럼 이자 비용이 9개월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차를 맞추면 여기 뭐가 나와? 당연히 대차를 맞추면 사채 상가액이 나오겠죠. 그리고 계산하면 사채 상가액이 얼마 나오냐면 계산하면 사채 상가액이 1195 나와요. 괜찮죠? 1195 나와. 요거 몇 개월치겠죠? 자동적으로 9개월치겠지. 이자 비용이 9개월치인데 액면 이자도 이렇게 하면 9개월치 액면 이자만 지급했기 때문에 당연히 상가액도 9개월치만 딱 오게 될 거라고요. 이렇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그럼 봐봐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기준 발행이 나오면 우리보다 급이 좀 낮은 시험 같은 경우 회계학적으로 급이 낮은 시험 자체가 급이 낮다는 게 아니라 회계학적으로 좀 급이 낮은 시험은 요거 나오면 물어보는 게 늘 두 개야. 발행했을 때 현금 수령액이 얼마냐? 발행했을 때 진짜 장부 금액이 얼마냐?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안 물어봐요. 우리는 1번, 보기 1번, 발행했을 때 현금 수령액 얼마다. 보기 2번, 발행했을 때 장부 금액 얼마다. 보기 3번, 발행했을 때 현할치 사할차 얼마다. 보기 4번, 발행했을 때 그 시점의 이자 비용, 그해 이자 비용이 얼마다. 보기 5번, 발행했을 때 상가액이 얼마다.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럼 봐봐요. 일단 발행 시점에 BS 구하는 것까지 우리가 했죠. 그럼 정리할게. 이자 비용인데 이자 비용은 어떻게 돼? 기중에 발행했다 하더라도 1월 1일에 장부 금액에다가 유효 이자를 때리는 거라고요. 그렇죠? 근데 궁금한 게 뭐냐면 기말 장부 금액이요. 보세요. 기말 장부 금액. 그럼 기중에 4월 1일날 장부 금액이 얼마였어? 4월 1일날 장부 금액이 97018이었는데 상가액으로 1195가 더해졌죠. 그럼 얼마 나와? 그럼 기말 장부 금액이 98213 나와요. 요거 두 개 더하면 98213 나온다고요. 제가 재밌는 거 보여줄까? 기말 채권의 장부 금액은 어떻게 구하면 돼?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기초 1월 1일날 현재 가치에다가 1 플러스 실제 발행일의 발행일의 이자율 빼기 현금 이자 해도 요 숫자가 나와. 또 잔여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에도 요 숫자가 나와요. 무슨 말이야? 11만원 나누기 1.12 해보세요. 11만원 나누기 1.12 하면 똑같이 요 숫자가 나와요. 단수 차이가 이런 정도 나지만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제가 옛날에 2차 시험 마지막으로 4차 때 이제 진짜 열심히 공부해야 되나요? 이거 떨어지면 이제 또 1차 또 봐야 돼. 인생 막장 되니까. 제가 그래서 4차 때는 진짜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 전날이었어요.
시험 전날이었는데 공부를 이제 마지막 시험 전날이니까 얼마나 정리할 게 많아. 시험 전날이었는데 그날 추노 마지막 회였어요. 제가 추노를 보고 있었거든요. 추노 마지막 회였어. 근데 8시부터 앉아있는데 동서씨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앉아있는데 너무 궁금한 거야. 언년이는 어떻게 될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지 못하고 진짜 쓰레기죠. 참지 못하고 시험 전날인데 4차 마지막 2차 시험 보는 날인데 시험 전날에 일어나서 PC방에 갔어요. 9시쯤에 착석했어. 9시 반쯤. 그래서 이제 9시 50분쯤 되니까 추노가 가슴에 하면서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눈물이 나는 거야. 와, 난 진짜 쓰레기구나 하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냥 참으면 되는데. 근데 거기 보는데 거기서 이제 그래서 장혁이 막 이제 언년이 도망치면 언년아 도망가 네가 살아야 나도 산다 하면서 대충 죽고 막. 근데 거기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 공영진이 나오거든요. 노비가 배신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서 공영진이 좋아하는 여자 노비가 있는데 여자 노비랑 이제 복수를 하러 갈 것인지 아니면 여자 노비랑 산속에 도망가서 살 건지 막 고민을 한다고요. 그래서 여자 노비한테 그냥 복수고 나발이고 좋은 세상이고 다 때려치고 우리들이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까? 그럴까 그런다고요. 그랬더니 여자 노비가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아니에요. 우리 사랑은 다음 세상에 더 좋은 세상에서 이뤄요. 이번 세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해요. 막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고영진도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그 여자 노비 볼을 만져요. 볼을 만지면 여기 뭐가 있냐면 추노 마크가 딱 있다고요. 추노 마크. 노비가 도망가면 이렇게 인두로 지져갖고 볼에 팍 찍는다고. 그래서 추노 드라마 보면 여기 노비들 여기 도망갔다 온 노비들의 볼에 이렇게 추노 마크가 딱 새겨져 있어요. 그 마크를 어루만지면서 고영진이 그래요.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이걸 지우고 싶은데 이번 세상에선 지울 방법이 없네. 내가 이번 세상에서 좋은 세상 만들고 다음 세상에선 이런 문양이 없는 상태에서 만나자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헤어진다고요. 여기 재무상태표를 보면 기중에 발행했다는 천한 것이라는 표식이 있어요. 4월 1일 날 재무상태표를 보면 기중에 발행했다는 천한 것이라는 표식이 어디 있어? 천한 것 어디 있어요? 미지급 이자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추노 마크랑 똑같다니까. 저는 기중에 발행한 약간 뭔가 문제가 있는 세건이에요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12월 30일 날 요 회계 처리를 하고 나면 뭐가 사라져? 추노 마크가 사라진다고요. 그리고 그냥 기말 장부 금액이 얼마로 바뀌어? 9, 8, 2, 1, 3으로 바뀌기 때문에 기중에 발행했다 하더라도 기말의 이자 비용 회계 처리까지 하고 나면 추노 마크가 사라져. 좋은 세상이 됐다고. 그럼 그 다음 연도부터 어떻게 돼? 기중 발행했는지 알 수 있어 없어? 몰라요. 그래서 기중 발행하게 되면 첫 해 여기까지 회계 처리하고 나면 그 다음 연도부터는 기초에 발행한 거랑 모든 게 다 똑같아요. 다만 이자율만 기중에 발행할 때 이자율이 12% 4월 1일 날 실제 발행 시 이자율인 12%를 삭감하는 것밖에 차이가 없지 모든 게 다 똑같아진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 연도부터는 기중 발행했던 나발이건 모르겠고 그 다음 연도부터는 자녀 현금 흐름을 12% 땡겨오면 그냥 장부 금액이 나와. 기중 발행하고 나서 그 다음 연도 이자 비용 물어보면 그냥 요 금액을 자녀 현금으로 땡겨와서 장부 금액 구한 다음에 이자율 때리면 이자 비용이 나와. 그래서 기중 발행 문제가 나오면 발행한 그 해밖에 안 물어본다고요. 왜냐면 그 다음 연도가 되면 이슈가 하나도 없어. 추노마크가 사라졌기 때문에 기중 발행에 대해서 아예 고려를 안 해도 된다고요. 다만 이자율은 요 이자율을 써야 되지만.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결론이 이게 또 다른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사채 기중 발행 같은 경우엔 뭐 발행하는 그 해만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물어볼 수가 없어. 그 다음 연도는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어. 물어보면 굳이 이걸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추노 마크가 사라지기 때문에.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지금 이 553페이지부터 해서 557페이지에는 예제까지 풀어봤고요. 워낙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날 오시면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보고 기준 체크 3번부터 시작할게요. 사채는 하루 정도 더 해야 돼요. 하루 정도는. 아직 얘기들이 좀 더 남았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주 화요일날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